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오늘 파이아키아가 정말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공기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그날이 왔구나 싶어 할 정도로 너무 반가운 손님이고요. 바로 그분 모셨습니다. 김중혁 작가입니다. 네. 조명 굳이 설치하셨나요? 네. 조명 없어도 되는데. 네. 여기 뭐 인간 자체 네, 발광하시는. 네. 네.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는 마치 이렇게 운동하고 막 씻고 오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양 실장님이 오랜만에 네. 또 메이크업 해주시니까 정말 뽀송뽀송해졌어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메이크업 비포 애프터를 애프터? 보면 이렇게 네.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네. 파이아키아에는 사실 뭐 많이 오셨는데 네. 이렇게 손님으로 오늘 또 제대로 카메라 앞에 앉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선 뭐 익숙한 공간이고요. 네. 익숙한 사람이고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어서 긴장이 안 되지만 사실 오늘 또 제가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제대로 좀 해야겠다. 이 파이아키아 구독자 여러분께 네. 책을 읽는 문화를 선물해 드리고 네. 책을 읽는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좋은 영화도 네. 소개해 주시고, 네. 사실은 좀 제가 요즘 약간 슬럼프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중혁 작가님이 약간 어떤 사람들은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딱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저희한테 에너지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뭐 어떤 게 고민이신지 얘기해 보시면. 끝나고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네. 벌써 지금 기분이 막 업되고 있어요. 네. 네. 다행이네. 자, 뭐 사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좀 알고는 있지만 마치 모른다는 듯이 모르는 거 반 아는 거 반일 텐데 외부 섞어서. 활동은 뭐 알려진 대로 활동하는 걸 아셨을 테니까 네. 내부 활동도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칩거하여 네. 장편을 막 끝내고. 와, 탈구하셨어요? 네. 그게 작가로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 아닌가요? 제일 슬프죠. 왜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는 행복하거든요. 가지고 있으니까. 네. 나만의 세계. 네. 나 혼자만 아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슬퍼지거든요. 이렇게 좋은 걸 남이랑 공유해야 된다고? 야. 이걸 책으로 내야 된다고? 나만 가지고 있고 싶어. 라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셀프 마케팅의 황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사실 이제 진짜 막 끝낸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기간에는 사실은 약간의 공허함, 쓸쓸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초고 쓴 다음에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작품을 봐야 되거든요. 고기간이어가지고 좀 예민한 상태여서 다 끝나신 거죠? 최고까지 다 초고만 끝나신 끝났어. 거죠? 초고. 완전 초고를 딱 끝내고 이제 다시 한번 태고 플러스 이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민한 상태라서 이따가 할킬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고양이과인 김중혁을 볼 수 있군요. 네. 물 수도 있어요. 네. 작품 제목이 정해졌나요? 가제이긴 한데 네. 달콤한 악몽들. 달콤한 악몽들. 벌써 재밌잖아요. 제목부터가 그죠. 고출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른 영어로 나오면 안 돼요. 서점 내가지고 달콤한 악몽을 그러니까. 없네. 네. 오늘 여태까지 다 여기 품파신 거 다 헛것이 됩니다. 나 지금 더빙을 해주세요. 네. 제목 바뀌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나오는 것이죠. 저희 스마일하고 델리터가 나온 게 한 2, 3년 된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작년에 책을 안 냈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지런히 이렇게 출판하시는 분인데 한 2, 3년 뜸하셔서 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공부를 좀 하느라고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꿈 관련된 자료도 많이 보고 프로이트 다시 한번 쭉 공부해 보는데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안 하고 네. 꿈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 또 세 편 중에 한 편이 또 꿈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영화가 있어서 또 기대가 되기도 해서 네. 여쭤보고 싶고요. 그건 이제 내부 활동이었고 네. 외부 활동은 뭐또 화려하시던데요. 가장 최근에 심지어 네. 봉준호, 네. 조지 밀러, 김중혁 이 세 네. 사람이 만났다 이런 행사하셨어요. 너무 떨렸는데 네. 그 두 분이 너무 네. 이게 거장들의 공통점 같기도 한데 네. 거장들 만나면 약간 아이 같은 면이 있잖아요. 아, 봉준호 감독님도 약간 아이 같은 소년 같죠. 짓궂은 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조지밀러 감독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80노이 그러니까요. 얼굴이 너무 맑으시죠. 네, 너무 네. 맑고 짓궂고 장난도 잘 치시고 이런 분이어가지고 네. 하면서 두 분 보면서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는 약간 연배들이 차이가 나셔가지고 네. 한 20살 이상 차이 나거든요.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어떻게 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아래죠, 내가. 네네. 예. 봉준호 감독님은 초면이셨던 건가요? 네, 조면이었고 한번 저 대기실에서 그 질타를 받았어요. 어떤? 조지밀러 감독님 만나가지고 네. 제가 어젯밤에 꼬마 돼지 베이브 2 보고 울었어요라고 했더니 봉준호 감독님이 네.
매드맥스 행사 와서 그 얘기는 왜? 아, 또 3,000년의 기다림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사실은 행사에 딱 적임자이신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해서 와, 그 그림이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네. 사진 또 이렇게 객석에서 찍으신 거 봤는데 잘 어울리시는데 두 분 사이에서 있어가지고 마치 네, 제가 제안한 포즈입니다. 아, 그게 퓨리오사 이 포즈를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고 그게 그 보죠. 관객들까지 다 했던데요. 네. 그 좌밀러 우주노 사이에 딱 가운데 센터로 약간 저기 심령 사진처럼 나왔던데요? 사진이 작아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 건가? 네. 네. 어쨌건 그 사진 보면서 역시 그리고 아이맥스에서 그 조지 밀러 감독님의 또 신작을 보는데 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보신 건 아니고 이제 네, 20분 푸티지만 봤는데 근데 푸티지도 대단하죠. 네. 네. 와 이번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외부 활동이 외부 활동 또 무엇보다도 작가의 본령인 탈고하셨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책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썼는데. 태고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버려? 아니 너무 좋으면 네. 이건 내가 그냥 혼자 보는 게 좋겠는데 네. 굳이 남이랑 공유하면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네. 싶어요. 끝까지 마케팅을 하는구나. 이 원래 소설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이 날개 같은데 혹은 책 뒤에 들어가는 작가의 말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쓰시는 작가시거든요. 근데 네. 제 기억으로는 본인은 소설을 쓸 때 너무 행복하다고 지난번 늘 행복하죠.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이 약간 이렇게 장난처럼 안 들리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의 말 쓸 때 좀 괴로워요.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작가의 말이라는 건 사실 사족 같은 거거든요. 네. 이야기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첨언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또 출판사 놈들이 네. 이제 뭐 방송국도 놈들인데 뭐. 그렇지. 네. 그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여서 네. 최대한 재밌게 하자.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숙제라면 즐겨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작가의 말을 최대한 재밌게 쓰려고 하고 네. 그 내가 이 작품을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는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근황 토크 그냥 이것저것 콕콕 찔러봤는데 찌를 때마다 네, 진짜 특등급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모시면서 어떤 주제, 사실 모시는 게 먼저였고 주제가 나중이었는데 네. 또 딱 맞는 주제를 할 수 골라오셨어요. 있는 주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어떤 주제죠? 아니 뭐 작가에 대한 주제도 있고 뭐 네. 영화도 워낙 제가 잘하니까 네. 다양한 주제를 할 수 있음에도 네. 저희도 본령은 네. 작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약간 계보가 있거든요. 작가가 등장하는 영화의 계보가.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애정하고 몰래 아껴두고 보았던 네. 작가가 등장하는 영화 베스트 3. 야, 네. 그 중에 세 편 중에 한 편은 심지어 제가 못 본 영화였어요. 네. 그 덕분에 이번에 볼 수도 있었고 아주 세 편 다 또 결국 다양하기도 해서 너무 잘 골라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또 김충혁 작가 하면 뭐 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엄청난 진짜 화제를 모았던 네. 그것만 따로 이렇게 편집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이게 네. 제가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어떤 행사하면서 그 감독님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들이 그 일본 브리핑 너무 재밌어요. 그쵸. 약간 머리 안 돌아갈 때 네. 그거 보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네. 일본 브리핑 할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PD님 많이 원망하고 네. 원래 제가 괜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다고 그랬긴 했지만 네, 네. 원망하고 아이디어 안 나오면 또 괴롭고 이랬지만 또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어제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주제에 맞게 약간 영화당 분위기도 또 내면서 네. 1분 브리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과연 1분 브리핑 스페셜판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1분 브리핑의 이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벌써 이 존경심이 오늘 다룰 네. 제가 추천해드릴 세 편의 작품에서 네. 글 쓰는 자세들이 나오는 장면만 제가 영화 속에 그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작가의 자세, 마음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네. 실제 몸 자세. 몸 자세도 네,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보면 RCM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RCM. R은 네. 루비 스팍스에 나오는 네. 장면, 네. C는 카포티에 나오는 장면, M은 Midnight in Paris. 미드나잇 파리에 나오는 장면인데 네.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네. 어떤 자세로 글을 쓰는가. 첫 번째 저 자세는 네. 보통 아이디어를 수집할 때 자세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서핑하고 서칭할 때 네. 이제 조 옆에 그 고양이인지 개인지 먹이를 주는 장면이긴 한데 고양이가 있는 거, 네네. 소미 같은 애들. 그러니까 네.
화면에 집중하지 않고 네. 약간 자유로운 상태로 네. 서핑을 하는 거예요. 자료들 모으는 거죠. 침대에서 한 거죠, 지금? 약간 카우치 같은 데서 카우치 이제 같은 하는 데서. 거죠. 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카포티의 장면인데 네. 카포티가 워낙 자료를 많이 모으는 네. 그런 글쓰기를 했지만 실제로 소설가들이 글을 쓸 때 저렇게 자료를 많이 쌓아놓고 네. 저기서부터 아이디어를 끄집어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침대라는 공간은 안락한 공간이고 자고 일어나서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저런 데서 자료 수집을 하면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네. 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요 자세는 이제 초고를 쓰는 자세입니다. 네. 보통 카페에서 이제 어떤 글쓰기를 그러네요. 하기 전에 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컴퓨터나 타자기보다는 펜과 종이에다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써보는 것. 이게 또 좋은 글쓰기 태도일 수 있거든요. 메모 형식으로요. 그렇죠. 네. 예, 글쓰기를 할 때 노트북과 종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종이는 위아래 좌우가 없습니다. 네. 우주와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네.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뒤집어도 되고 거꾸로 써도 되고 어떤 글쓰기의 우주를 대하는 네. 작가의 자세는 종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타자기를 쓰는 이 루비 스팍스에 네.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타자기라 하면 이게 원래 타자기가 레밍턴이라는 무기에서 만든 것처럼 타자기 자체가 약간 무기의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무슨 총 쏘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 영화 그죠? 네. 뭐죠? 모두가 대통령의 맞아요. 사람들. 끝날 때 타자기 소리를 시작할 때도 이제 그 신문사에 네. 타이핑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기 소리처럼 저널리스트는 그런 소리로 이제 싸우는 거죠. 베트남전하고도 연결시키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타자기는 일종의 작가에게는 무기다. 무기로서 글을 쓰면서 뭔가를 탄생시키는 아주 현실적인 무기다. 그 다음에 이제 맥북이 나오죠. 네. 맥북은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디 글 쓴 적이 있는데 네. 초보자들은 네. 맥북으로 글쓰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쓴 적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화질이 너무 좋아서 네. 내가 쓴 거보다 잘 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네. 글씨인데도 그래서 최대한 화질이 안 좋은 걸로 초보자는 쓰고 네. 좀 글을 숙련하면 그때부터 맥북을 사용해라라고 이제 네. 농담처럼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도 폴다노가 그렇게 쓰고 있죠. 타자기에서 네. 맥북으로 넘어가는 극적인 순간이 있죠. 그게 어쩌면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1차 원고를 마무리했다? 네. 그럼 요 자세는 무엇이냐? 네. 첫 번째 퇴고할 때의 자세입니다. 요즘 자세네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자주 이러고 있는데 네. 이 자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네. 조 자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네. 둘 다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에 뭘 끼웠나요? 원고를 네. 보는데 네. 다리를 올린 상태죠. 네. 요 두 개의 자세의 차이가 뭐냐면 요 자세는 고칠 게 굉장히 많은 상태. 그래서 이 원고에서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를 아주 편안하게 바르다 보는 자세. 네. 조 자세는 네. 엄격하게 이 원고가 출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자세. 표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네.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오는 해밍웨이의 장면인데 해밍웨이가 요 장면이 뭐냐 하면 네. 스콧 피츠제럴드한테 작가가 글을 써야지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어 하고 자기는 술 마시고 있어. 네. 그 옆에 술이 있군요. 그렇죠. 네. 압생트 같은 건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네. 1차적인 원고를 완성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가 리셋이 돼요. 이 원고를 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걸 볼 때 남의 글인 것처럼 네. 마치 내가 쓴 글이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좋은 리셋 과정이 술 마시는 과정이다. 그게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작가들에게는. 네. 자신이 쓴 글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리셋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독주 그렇군요.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네.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파리에. 달리가 네. 달리 계속 자기 달리임을 네. 강조하는 그 장면인데 네. 저건 뭐냐? 네. 글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저기서 네. 자기의 작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내 소설이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마치 자기 이름 달리 외치는 것처럼
내 소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까지가 아까 5분 전에 하셨던 그렇죠. 거. 네. 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글쓰기의 최종 과정이고 지금 저는 2단계가 있고 네. 오늘 밤에 2단계로 갈 거고 네. 조 단계를 너무 빨리 해버렸네. 네. 한 일주일 뒤면 이렇게 한 달쯤 뒤면. 네. 이렇게 한번 제가 네. 작가의 자세를 다양하게 엮어보았습니다. 네, 일단 뭐 그냥 그림 자체도 너무 훌륭하시기도 하고. 사실래요 그림? 네. 사인해 주세요. 네, 걸어 놓을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새 영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가 주인공인 영화 베스트 3 첫 번째 작품으로 골라오신 것 바로 루비 스팍스입니다. 네. 네.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네. 네, 이 작품이 있는 걸 알았지만 못 봐가지고. 감독님들은 네. 워낙 유명하신 감독님들이잖아요. 네, 리틀 미스 선샤인 많이 좋아하시죠? 네. 네. 그래서 리틀 미스 선샤인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감독님을 쫓아가다가 네. 이런 영화가 있었네 하고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네. 작가가 나오네? 네. 일단 전 작가가 나오면 무조건 좋아하죠.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핑하는 장면, 타자 치는 장면이 나온다? 네. 더 좋아하고 네. 심지어 이 영화에는 소설가가 주인공인데 작가도 여럿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설가가 주인공인데 네. 심지어 잘 나가는 작가예요. 네. 제 롤 모델이거든요. 잘 나가시잖아요. 아주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고 네. 책은 많이 팔리는 게 사실은 궁극의 단계인데. 지점이잖아요. 너무 근데 저는 원하죠, 그런 거. 저는 네. 사람은 좀 알려졌는데 네. 책을 많이 그래서 네. 좀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제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 주인공이 폴다노잖아요. 네. 폴다노가 사실 또 그 연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네. 작가라면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룩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통 약간 너드들 묘사를 할 때 네. 예를 들면 뭐 소셜 네트워크의 그 인물을 묘사할 때도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있죠. 좀 약간 후줄근한 셔츠를 입고 안에 그 티셔츠는 좀 늘어나 있고 몸도 약간 고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네.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네.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직업병이죠, 뭐.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너무 잘 구현해서 믿음이 간다 일단. 네. 폴다노가 또 거기 영화에서 또 약간 좀 다른 영화하고 달리 더 이렇게 고부정해 보이기도 하고 네. 영화 속에서 사실은 연애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네. 오로지 작품만 쓰는데 그것도 첫 작품은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그로부터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제 서퍼머 징크스라고 그러네요.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보통 라이터스 블락이라고 이제 글이 써지지 않는 상태에 당면했을 때 네. 약간의 작가들이 이게 나가는 거죠. 전구가 머릿속에. 약간 미친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 어쩌면 이 영화는 네. 이 모든 전체가 작가의 환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라이터스 블럭에 가로막힌 작가의 미쳐버린 상상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또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딱 영화를 보자마자. 네. 이 영화에서 그 가장 그 작가의 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드셨던 부분들, 아까 외모 같은 부분들 말고요. 전 이게 이제 사랑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내가 이 사람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을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네.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싶어요. 가스라이팅. 라이팅. 네. 정말 네. 글쓰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속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어떤 상태이잖아요. 네. 그 과정이 저는 글쓰기의 단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을 쓸 때 인물을 창조해내는데 그 인물이 가끔씩 살아온 듯한, 살아서 나한테 오는 듯한, 말을 거는 듯한 환각에 시달릴 때가 정말 있거든요. 내가 만든 인물인데. 네. 작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런 환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제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고 그게 사랑할 수 있는 여자 이성이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과정인데 그게 이 모든 게 저는 작가가 창작하는 한 인물을 창조하고 그 인물에 집착하고 그 인물을 떠나보내는 네. 그 창작의 과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네. 플롯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았던 여자에 대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소설로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 이 작품을 써가나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실제로 나와서 그렇죠. 나랑 사랑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일 텐데요. 근데 이게 또
비하인드가 네. 조카잔과 폴다노가 연결했는데 둘이 또 커플이고 네. 이 시나리오를 또 조카잔이 썼어요. 두 사람이 커플이 실제로? 네. 아, 그래요? 몰랐어요. 올해 지금도 아마 아, 그렇군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걸요. 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워낙 깨지는 커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카잔이 시나리오를 썼고 네. 조카잔은 엘리엇 카잔의 또 손녀딸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카잔이라는 이름이 사실 네.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니까 성이니까. 그리고 이 카잔이 조카잔이 할아버지를 비판하게 됐어요. 그것도 할아버지의 이력 중에 네. 메카시즘과 네, 관련해서. 그때 관련돼서 네. 그때는 할아버지가 좀 잘못했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 네. 작가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고 배우이기도 한데 이 분이 조카잔의 시나리오를 쓰고 또 폴다노가 또 같이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요. 아, 그래서 그 영화에서 더 그런 어떤 친밀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네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네. 폴다노가 이제 낭독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종이와 펜과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약간의 메타포이기도 하죠. 작가가 누군가를 창조하면 그 인물이 실제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진짜 인간들도 어쩌면 펜과 종이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닐까.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네. 아.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네. 자기를 각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나잖아요. 네. 그 종이가 없었다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간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말 살아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했다. 네.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굉장히 작지만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자기가 읽어온 책의 총합 같은 존재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네. 평론가님은 네. 어떤 총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이제 분열 상태죠. 뭐. 너무 많이 읽어서 너무 짬뽕이 돼서. 책을 많이 네. 읽는 것도 안 좋아 그래서.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로비스팍스를 저는 김준혁 작가님을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안에 나오는 켈빈이라는 작가 자체가 첫 소설로 막 천재 소리 듣고 엄청나게 등단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 소포머 징크스를 겪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텀이 길어지고 막 너무 안 써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이제 김현수 작가가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김현수 작가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본 것 같네요. 네. 두 분 워낙 절친이신데, 네. 김현수 작가가 누구나 첫 소설은 잘 쓸 수 있다고, 두 번째 소설이 문제라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준혁 작가님은 첫 소설 쓰고 나서 두 번째 소설 쓸 때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이게 등단을 하기 전에 네. 보통 여러 개 소설을 써놓죠. 네. 5개도 써놓기 때문에. 진짜로?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첫 소설, 두 번째 소설의 기준은 뭐냐? 네. 출판 기준이죠. 네. 첫 소설을 출판하는 순간 네. 작가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제 습작을 하고 작품을 썼던 작가가 있었다면 첫 책을 출간하는 순간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첫 책이 누군가에게 네. 가닿는 걸 보고 네. 피드백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네 책이 어땠어, 좋았어, 나빴어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작가의 자의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걸 떨쳐내고 두 번째 책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맡겨서 매몰되느냐? 네. 내 작품 사람들이 되게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아니면 너무 좋아하는데 더 좋은 걸 쓸 수 있을까? 네. 그런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책은 그걸 어떤 식으로 깼는지를 증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작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런 소포머 징크스 같은 건 안 겪으셨나요? 저는 대체로 많은 징크스가 없어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기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네. 네. 한 번에 5개 막 써놓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제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책을 네. 이제 핑기 뉴스라는 단편집을 내고 두 번째 준비했던 책이 좀비들이라는 장편인데 욕 많이 먹었거든요. 왜 웃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굉장히 동의하시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굉장히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네. 비판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후반부가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그 과정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도해봤고 네. 어떤 면은 가닿는데 어떤 면은 싫어하는구나. 또 첫 장편이기도 네. 장편이기도 하고 어떤 면은 오해받고 있구나. 어떤 면은 나를 꿰뚫어 보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책이 작가의 진짜 책이라는 생각을 하죠. 네,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또 중요한 책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네. 거죠. 또 한 가지는 로비스팍스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책 속의 주인공을 자기가 사랑하게 되는 경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본인 책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였습니까?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저는 오히려 네. 작가가 글을 쓸 때, 소재를 택할 때, 어떤 인물을 그리고자 할 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보다는 치근하고 마음이 그렇겠네요. 가고 좀 네. 쓸쓸해 보이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가짜팔로 하는 보면 네. 옛날 여자친구 찾아와가지고 네, 네, 네. 질척이는 남자 네. 있거든요. 네. 술 나 같이 먹자. 가려고 벌써 가려고 한 잔만 더 마셔. 막 이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쓰려니까 힘들었고요. 네. 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빈 우물 같은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연민도 생기고. 네. 그런 인물들이 좀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 뭐 예쁜 아름다운 그런 인물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김주영 작가님 소설들에서 남성 캐릭터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구동치 같은 캐릭터들. 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러 번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이제는 이제 네. 정말 살아 있는 것 같죠 머릿속에.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소설을 써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평론가님에게도 막 권유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방문 판매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가장 이렇게 유혹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설이 정말 좋은 도피처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소설을 쓰고 있으면 만사 시름을 다 잊게 되고 네. 당신 옆에 어떤 소설가가 좀 미쳐 보이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미친 게 맞다. 네. 왜냐하면 네. 현실과 상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 전인적으로 빠져야 네. 되는 거죠. 그럴 때 느껴지는 굉장한 희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실제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소설을 써보시면 그걸 네. 느낄 수 있다. 예전에 무슨 팝의 역사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반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듣고 그 음반을 들은 경험 때문에 뮤지션이 된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런 건 나도 하겠는데 뭐 이런. 네.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저도 그런 거 많아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중엽 작가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근데 오늘 방송을 보고도 네. 정말 힘을 얻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작품 활동을 시작하거나 소설을 쓰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켈빈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나 별로 관심 없고 안 좋아해. 나보다는 내 책을 더 좋아해. 네, 라는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작가의 투정이자 바람인 것 같아요. 아, 정작 그런 순간이 오면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나를 굳이 좋아할 필요가 있나? 내 책을 좋아해 주는 게 더 좋지. 네. 왜냐하면 이게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쓸 때 혹은 네. 어떤 인물을 창조할 때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나는 너무 초라한데 초라하지 않은 누군가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좀 멋있는 인물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라한 이 작가를 좋아하기보다는 멋있는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같은 거 좀 있거든요. 네.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찌뻥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자, 이렇게 해서 루비스파크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카퍼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들이 여러 명 있는데 네. 그중에 탑이 이 감독인 것 같아요. 베렌 밀러. 정말 너무 신뢰가 가는 감독이죠. 네. 네. 너무 완벽한 필모를 네네.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 카포티, 네. 머니볼, 네. 폭스캐쳐. 이게 순서대로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안 만들고 계시는데 일 좀 하시라고 제발. 아, 이런 분들은 감금해서 정말 그러니까요. 영화 나올 때까지 네. 숙식제고. 미저리의 그런 그건 좀 심하네요. 네, 영화는 어쨌든. 그렇게 찍을 수 없죠. 없죠. 네, 사람들 소설은 불러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네. 시나리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금하면 실제로 이렇게 감금 많이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감금 좀 해주세요, 네. 베렌 밀러. 네, 지금 베네밀러 작품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출발점이 되었던 네. 카포티 소개해 주신 거예요. 카포티는 뭐 워낙 유명한 작가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실존. 트론 카포티라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책을 써서 당대에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고 그렇습니다. 뭐 또 인콜드 블러드. 네. 네. 사교계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명인들과 파티를 즐기면서 다양한 또 이렇게
명사로서. 유흥을 즐기면서 네. 삶을 구가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문득 제대로 된 작품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뉴욕타임즈 신문을 보다가 살인사건 기사를 하나 보고 네. 여기 뭔가 있다. 네. 가서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매달려가지고 그 살인사건의 범인들 2명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논픽션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낸 책이 In Cold Blood이고 이 카포티는 In Cold Blood를 쓰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넌픽션 소설이라는 약간 무슨 모순 형용 같기도 하고 뱅하민 라바투트 같은 네. 경우에는 넌픽션 소설이라고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 넌픽션 소설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정말 걸작으로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인콜드 블러드인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작가도 작가인데 이 카포티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필립 시모 호프먼이 먼저 떠오르고요. 네. 제가 필립 시모 호프먼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네. 또 이 영화로 또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잖아요. 네. 연기는 어떠셨어요? 연기는 제가 말할 것도 없죠. 없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트루먼 카포티를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거든요. 오인의 명탐정이라고 네. 거기 배우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네네. 그걸 보시고 이걸 보면 똑같네. 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목소리 모사도 똑같고.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카포티에서 필립 시모 호프만의 연기가 최고로 빛나는 장면은 눈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가의 눈빛이라는 건 네. 말을 굳이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추측하는 눈빛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은근하고 그윽한데 네.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빛이 이 영화에 있는 거죠. 네. 네. 대부분 그런 눈빛이 네. 있고 또 후반부에 네. 마지막 그 이제 장면에서 네.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힘든 그 장면에서 그 감정 연기는 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너무 잘 훈련된 배우이기도 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영화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자니 카슨 쇼의 실제 트루먼 카포티가 네, 나온 적이 나왔죠. 있거든요. 그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 비교해 보시면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일단 모사 연기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보통 어떤 완전히 다른 그런 세된 목소리를 연기하면 약간 저 사람이 연기한다라는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평상시의 목소리랑 완벽하게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카포티랑 목소리가 똑같은지 또 다음에 이게 눈을 만진다든지 뭐 손짓을 한다든지 이런 동작까지. 약간 힘든 일을 할 때는 안경을 이렇게 딱 만지면서 이렇게. 그럼 뭐 안경 쓰는 사람들의 버릇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그 기술적으로 숙련도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가 과장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 내면을 제대로 이렇게 담아내는 거 보면 와 정말 희대 명배였구나라는 생각을 특히 하게 되죠. 내면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교계에서는 또 사람들을 리드하면서 네.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초반부의 파티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좌중을 압도할 때 말을 하면서 그 휴지기를 주는 어떤 호흡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거죠. 집중시키는 것도 하지만 포즈라든지 네. 잔을 들고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한 그 연기도 정말 압권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작가로서의 모습으로서 작가가 겪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윤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작가가 갖고 있는 무서운 이기적인 집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모든 작가들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들은 소재를 택하는 것 같지만 가끔씩은 소재에게 택함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건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어. 그럴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것인가. 그러니까 카포티는 그걸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너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천착하는 바람에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사람인데 네. 어느 정도 거리를 뒀으면 그만하거나 혹은 덜 봤어야 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이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고 사형수랑 네. 살인범이랑 네, 네. 매몰되었기 때문에 네. 작가로서 그 작품과 소재와 거리두기를 실패했다. 하지만 걸작이 나왔다. 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거리를 두지 않고 네. 걸작을 쓸 것인가? 네. 실제로 이제 트루먼 카포티는 인 콜드 블러드를 쓰고 더 이상 작품을 안 못 썼죠. 썼거든요. 네. 못 쓴 이유가 아마 이 작품 때문에 트라우마겠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걸작 한 편 쓰고
조용히 그냥 파티에서 놀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다음 작품을 또 쓸 것인가. 네. 그 거리 조절을 정말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죠. 작가들은 대부분 이 피눈물 흘리면서라도 전자를 택하지 않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전 아닌데 그냥 좀 약간 덜 좋은 작품 그냥 한 20권 쓰고 싶은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 황정원 작가님이 하고 있는 그 네. 저기 방송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네. 밸런스 게임을 했거든요. 아, 걸작 한 편 쓰고 뭐 이렇게 아. 걸작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거의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아닌데 그래서 네. 황정원 작가님한테 도발을 했죠. 네. 이미 걸작을 쓰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네. 부끄러워하면서 아니라고. 네. 아, 네. 네. 저, 황경호 이- 작가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속으로는 좋아했겠죠. 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미있게 봤던 또 장면들이 네. 아, 소설가라는 직업이 참 매력적인 직업이다.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 났고 그 피해자를 만나고 싶은데 네. 경찰이나 네. 뭐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가 저 사람이 또 소설가인데다가 사격에서 유명하고 마릴린 monroe의 친구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누구나 다 환영하는 사람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취재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쓴다는 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를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나는 농담이다 같은 그런 소설을 쓰게 되려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직업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 작가님 쓰신 것 중에서 하나는 이제 SF 우주 비행사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스탠딩 코미디언의 세계가 있잖아요. 네. 잘 아시는 거겠지만 이걸 위해서 취재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어떤 취재 과정? 취재 안 해요. 취재 안 하고 어떻게 써요? 그냥 자료만 봅니다. 아, 자료를 보는 게 취재 아닌가요? 그 사람을 자료를 보는 만나지 것도? 않는다는 거죠. 아, 우주 비행사를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취재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매몰됩니다. 이 아. 카포티처럼.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물어보게 되거나 네. 자문을 구하게 되는 순간 내 상상력이 제한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아예 안 보고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많이 물어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영화 평론가에 관한 소설은 못 쓰겠네요. 너무 잘 쓸 수 있죠. 한국의 탑 영화 평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아니, 그 오히려 못 쓸 수 있죠. 또 말이 좀 이상해지네요. 난 객관화 되게 잘 된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취재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형을 받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실제로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정 어린 그런 둘 사이에서 당연히 깊은 교감이 생기고 네.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나한테 의존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어쨌건 최후의 순간에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차가운 결정일 수 있잖아요. 결말적으로 본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작가는 결국 아무리 작품에 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너그럽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나요? 작품을 위해서. 그 네. 대목 때문에 참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보면서도 네.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작가는 저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필립 시모 호프먼이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이 대체 무슨 장면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네. 그건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는 장면 같거든요. 아, 내가 나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만들었구나. 네. 그런데 후회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어쩔 수 없다. 네.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카포티가 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는 네. 매력적이고 강렬하잖아요. 강렬한 이야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네. 어느 순간 아,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 같은 게 생기고 네. 그 욕심이 커지는 순간 어쩌면 밸런스를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잃는 과정이 어쩌면 후반부에 하퍼리와 네. 대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퍼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소설가인데 네. 이 카포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작가의 두 면을 저는 하퍼리와 카포티로 보여준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는 하퍼리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네. 작가가 글을 쓰다 보면 본능적으로는 카포티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걸
굉장히 잘 그린 작품이고 소설가라면 그래서 그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황정은 작가나 또 이전에 했던 질문하고도 연장선상이 있는데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파우스트 박사처럼 네. 걸작을 쓸 수 있다면 자기의 영혼을 팔 수 있는 악마한테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제목을 뭘로 지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In Cold Blood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편집자가 그건 범죄자를 칭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네. 범죄자를 네. 인터뷰하는 작가의 이야기입니까? 말입니까? 들이 고민을 좀 해요. 네. 전자에 가깝겠죠. 라고 하면서도 찔린 거죠. 나도 네. 어쩌면 냉혈한 일 수 있지. 이런 소재를 다루고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나도 인콜드 블러드일 수 있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민을 카포티가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진 못했다. 네. 트루먼 카포티도 유명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하퍼리도 워낙 유명한 작가고 앵무새 주기 같은 또 워낙 네, 유명한 소설이 있고요. 또 영화에서 후반부에 보면 또 앵무새 주기를 엄청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시사회에서 네. 괴로워하는 그러니까요. 카포티를 보여주면서 네.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제 네.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작가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작가들끼리는 서로 신작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도 알아볼 거고 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에서 특정한 작품이 나와서 자기 친구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작가들끼리는 그런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근데 이게 네. 저도 오랫동안 작가 생활을 하면서 몇몇 사례를 보는 것 같은데요. 질투심이 사실 정말 중요한 감정인데 질투심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작가로서 그리 긴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누군가가 정말 좋은 글을 썼을 때 혹은 그 글로 성공했을 때 축하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못하고 저런 거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자기 작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네. 그런 순간 그 경쟁심이나 질투 때문에 자기 작품을 망치게 되는데 네. 저런 좋은 작품이 있구나. 나도 저런 걸 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질투가 원동력이 되면 좋은데 그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질투라는 감정을 작가들은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아마도 예술가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술가는 특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최고점, 최저점이 없잖아요. 그냥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만 가능하기 때문에 깎아내리는 것도 쉽고 치켜서 세우는 것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예술가들이 상대와의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건 레이스가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네.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네.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떤 전문 영역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가장 박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세 편 중에서 네. 네. 이제 루비 스팍스가 작가는 인물을 어떻게 창조하는가라는 주제였고 그다음에 카포티가 네. 작가는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주제였다면 네. 작가는 글을 쓰지 않을 때 뭘 하는가. 가장 만만한 주제네요. 네. 왜냐하면 미드나잇 파리에 글 쓰는 장면이 다른 장면도 없어요. 그리고 화가도 나오지만 네. 그림 그리는 장면도 없어요. 모두 파티를 하고 있거나 얘기를 하고 있거나 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저는 중혁 작가가 글 쓰는 걸 본 적이 없네요. 당연히, 왜냐하면 네. 일을 하는 때는 저랑 대화를 안 하실 테니까. 네, 한번 제가 글 쓸 때 한번 옆에 계시면 죽습니까? 핥히죠. 그 분위기 때문에. 네. 네. 압도당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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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겠죠. 미드나잇 인 파리는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왜냐하면 작가들은 다 예민하고 방 안에 있을 때는 최고의 예술가인데 밖에 나오면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고 네.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전 단계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920년대의 작가들 그런 작가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기분 네네네. 네, 그런 기분이 들죠. 어떻게 생각하면 작가는 방 안에 혼자서 글 쓸 때는 고양이 같고 밖에 나오면 강아지 같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 방 안에 있을 때는 고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자 다 물어 잡아 먹는군요. 뜯어 먹을 기세로 네. 시작하지만 고양이가 되죠. 조용히 그냥. 네.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작가들끼리 나오는 뭐 대화들, 작가만 나오는 건 아니고 예술가들도 네. 굉장히 많지만 또 이 주인공이 굉장히 작가로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잖아요. 그쪽이 나왔대. 네? 그쪽이 나왔는데. 반대로 간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은 그걸 원한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약혼녀하고도 뭔가 성격이 굉장히 안 맞고 그러다가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대 파리로 가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뭐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도 만나고 그러면서 겪는 이야기잖아요. 그 주제가 재밌는 게 이제 모두 과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 길 펜더는 현재 살고 있는데 1920년대를 좋아하고 네. 1920년대 살고 있는 아드리아나는 베레포크 시대를 좋아하고 1890년대를 네. 좋아하고. 베레포크 시대를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고갱과 맞아요. 드가는 르네상스를 좋아하고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설정을 했냐 생각해 보면 네. 예술 작품 중에 특히 글을 쓴다는 건 과거를 보는 일이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네. 잘 관찰하여서 그게 어떤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글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네. 내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나. 그때 엄마와 나눴던 대화는 그게 무슨 의미였나. 그걸 계속 반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 자신을 돌아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 그걸 많이 해가지고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과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 타임슬립 아이디어 자체가 네. 작가가 이제 직업으로 설정됐다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네. 그럼 또 이런 질문 드리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과거로 가서 마음껏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네. 이청준 작가님의 전성기 때 아, 한 60년대. 네, 그때 한번 뵀으면 네. 좋지 않을까. 그분 젊으셨을 때, 대학생 네. 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이청준 작가님인 것 같고 저희 롤모델이기도 하신데요. 작품 세계는 완전히 조금 왜냐하면 다른데. 다른 의미의 롤모델인데 네. 굉장히 많은 작품이 영화가 됐어요. 아, 판권을 많이 긁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롤모델이시고 네. 그리고 한국에 제너럴리스트가 있다면 전 이청준 작가님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라는 의미는 네. 한국의 역사를 다루기도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연에 있는 욕망들과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 쓴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작품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추구한 작품도 있었지만 네. 당신들의 천국 같은 걸 보면 네. 지금 다시 읽어도 너무너무 그렇죠. 새롭거든요. 또 어떤 작품은 굉장히 모던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청준 작가님 뵙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또 김승옥 작가님도 한번 그럼 두 분이 친구셨으니까 네. 한 그 시절에 60년대 가면. 동숭동 정도로 가시면 네. 근데 또 네. 막상 그렇게 가면 좋을까 아,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도 그 상상 해봤는데 네. 저도 김성욱 작가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그 정도쯤 돼서 동숭동에 또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학교도 째고 많이 거기서 서로 대화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옆에서 듣고만 있어. 약간 이런 분들 있죠. 길펜더 같은 그런.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네. 저는 딱 하나 이제 이 영화에서 부럽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네. 그 시대로 가서 그 거트루드 스타인 편집자에게 내 글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재밌는 상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과거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막 매달려서 막 그저 끊임없이 황금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진 않으시죠? 네. 이게 이제 작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작가가 어차피 작가들은 혼자 글을 쓰고 혼자 사투를 벌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렇게 모아놓으면 영향가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 꼭 봐야 되나. 네. 혹시 만약에 진짜 할 수 있다면 네. 누군가의 머릿속 혹은 누군가가 쓰고 있는 집필실에 뒤에서 참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있으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뭐 술자리나 이야기하는 자리에는 굳이 아, 오히려 그 존 말코비치 되기처럼 네, 네.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 머릿속으로. 보고 싶으시군요.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품들을 구상해냈으며 쓸 때는 어떤 생각을 했으며 뭐 이런 걸 오히려 보고 싶죠. 네. 자, midnight in Paris에서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드리아나와
길팬더가 사랑을 약간 이제 속삭이는 그런 장면. 약간 속삭이나요? 약간이죠. 많이 속삭이던데? 아니,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약한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에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드리아나가 작가들은 그게 문제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데 네. 자기 디스인가? 네. 우디 알렌 감독이 너무 토커티브하죠. 말이 많잖아요. 네. 자기 디스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고 어쨌든 우디 알렌의 작품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러네요. 네. 우디 알렌의 작품 중에 가장 개인적인 욕망이 반영된 작품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년대를 혹은 베네포크 시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디 앨런의 개인적인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한 작가의 뇌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걸 약간 느끼게 됐던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밍웨이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나오고 네. 이제 아까 제가 일본 브리핑에서 보여드렸지만 술 마시면서 술 마시러 온그 피츠제랄드한테 혼을 내고 너 작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자기는 그렇지. 젤다한테도 자꾸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명언들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실제로 이제 해밍웨이의 명언이 많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꼰대처럼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약간 좀 냉소적이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와닿았던 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강력한 진정한 사랑을 하면 죽음을 넘어서게 된다. 그때는 죽음을 약간 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작가들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자기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남고 싶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역사 혹은 글을 써서 내 삶이, 내 생각이 여기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죽음을 뛰어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글을 쓰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진정하게 진실되게 하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는데 진짜 내가 글에 매달리고 작품을 정직하게 쓴다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해밍웨이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고 네. 그러고 보면 지금도 우리는 해밍웨이를 동시대 작가처럼 네. 열심히 읽고 그렇죠. 추종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밍웨이는 죽음을 뛰어넘은 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그런 작가로서 스스로를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네. 걸작을 남긴다는 게 사실은 그 황정원 작가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영국에 어떤 거리에 가면 작가 이름이 있고 막 그 도로가 있는데 걸작을 남길 때는 그렇겠죠. 남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저는 현 시대, 동시대 재미있게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한권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시고. 네, 저한테는 네. 걸작에 대한 욕망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걸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총알? 동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어떤 네, 그게 그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늘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네. 10년 후에 갑자기 우주인이 지구 침공을 해가지고 다 절멸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한국 역사, 뭐 문학 역사가 뭐 중요하겠어요. 네. 즐겁게 쓰는 게 더 중요하지. 네. 그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탐닉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네. 네. 아니, 또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또 작품 한 편 한 편마다 또 네.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혁 작가님과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또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흥미롭게 나눠 보았습니다. 작가가 등장하는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아쉬운 때가 많았거든요. 네. 작가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페인터,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은 도구들이 있고 네. 또 막 영화 찍는 사람들 뭐 다 도구들이 있는데 작가는 도구랄 게 타자기와 뭐 종이. 종이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드라마틱하지 않고 비주얼적으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눈여겨보아 두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오늘 그중에서 제가 아끼는 세 편들을 골랐으니까 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아 작가의 세계란 저런 것이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너무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제대로 취재가 안 되어서 나오는 그런 영화는 없나요? 많죠. 그 얘기를 하면은 네. 한두 개만 꼽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제목 생각. 외국 영화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뭐였지? 네. 고스트라이터. 고스트라이터. 네. 아, 네. 네. 그럼 대필 작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작가라는 직업을 이용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이미지만
가져오고 네. 자기가 스릴러를 하거나 뭔가 할 때 도구로 쓸 때 있잖아요. 네. 혹은 그런 느낌이군요. 작가가 진짜 꾸질꾸질하게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이드웨이 영화는 너무 좋은데 네. 너무 리얼하잖아. 아, 작가 입장에서 정말. 네. 네. 그럴 때 약간 화가 나죠. 네. 영화는 좋지만. 영화는 좋지만 네. 너무 저렇게까지 내부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영화,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주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김준혁 작가님 모셨는데 네. 오늘 너무나도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는 오늘 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저는 계속 드네요. 저는 뭐 타고난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고난 작가라 하면 글쓰기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글 쓸 때 너무 행복하고 뭘 관찰하거나 사람들 대화를 엿들을 때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 맞아. 이 얘기. 네. 혼자 집에서 쉴 때도 이렇게 글쓰기를 늘 상상을 하면서 아니, 티셔츠를 심지어는 이제 만들어서 입으시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지금 42 그 유명한. 네, 더글라스 아담스의 소설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네. 네. 시간은 일루전이다. 점심시간은 더 그렇다. 두 배로. 네. 네, 그런 뜻인데 직장인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점심시간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네. 어떤 지구의 어떤 네. 기묘한 네. 작동 원리다. 네. 이걸 이제 더글라스 아담스가 밝혔고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42다. 아, 요거 관련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도 42 이거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특종을 제가 했는데 아무도 안 다뤄가지고 어떤? 42가 무슨 뜻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있다. 그래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보면서 점심시간이 뭔가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점심시간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점심, 런치. 네네네. 세봤어요. 네. 런치가 점심 몇 번 나오나? 42번 나와요? 44번 나와요. 그럼 틀렸잖아. 근데 네. 한국어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네. 영어로 쓰셨잖아요. 네. 원서를 샀어요. 진짜로요? 그걸 확인하려고? 이북으로 하면 간단해요. 아니, 그 책은 양도 엄청나잖아요. 이북으로 샀다니까요. 아, 이북으로. 이북으로 하면 검색이 가능해요. 런치를 검색했는데 42번이에요? 42번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었고요. 네. 시간 엄청 많구나. 그래서 이게 더글라스 아담스가 친한 배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요? 아니 아, 네. 이건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지금 발견하신 거, 네. 인류 최초로 발견하신 근데 거니까. 그 네. 배우분만 알고 있는데 그 배우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네, 40이 무슨 뜻이냐? 절대 말할 수 없다. 나는 무덤까지 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알아내버린 거죠. 네.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연락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들켰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네. 런치가 42번 나오는 게 아담스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고 점심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딥소스트가 생각했던 궁극의 비밀은 바로 점심이다. 점심을 챙겨 먹어라. 네. 소설에서 깊은 생각이 말한 우주와 인생과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는 답이 무엇이냐 하면 40인데 그게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점심 굶고 건너뛸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피폐한가 봐. 네. 소트 자체가 딥하지가 못하시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쉘로우하죠. 네. 슬프다. 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저희에게 깨달음까지 안겨주시고 또 멋진 티셔츠로 자랑까지 해주시고 감사했고요. 또 멀지 않은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내공을 좀 숨기고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었고요. 예전에 키노 시험도 치고 영화 기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이제 영화를 좀 멀리 하다가 이동진 평론가님과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이 보게 되긴 했죠. 근데 약간 달라진 건 있는데요. 혼자 영화를 보는 거랑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과 얘기를 할 걸 상상하면서 영화를 볼 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볼 때도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 같은 거 할 때 책을 잘 보는 것처럼 이동진 평론가님과 함께 방송할 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훨씬 깊게 보게 되고 그래서 영화당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영화를 되게 열심히 봤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영화 볼 때 메모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를 시네필로 만들어준 분이긴 하죠. 일단 제가 소설을 쓰기 때문에
영화는 남의 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강 건너 불구 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제가 글쓰기 강의하거나 이럴 때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 소설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최소한 하루 혹은 이틀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한 2시간이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전체의 플롯을 생각하거나 전체 틀을 생각하기에 영화라는 매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영화가 훨씬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알려주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 영화당에 대본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본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론가님은 워낙 이제 알고 계신 게 많고 풍부하시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저도 이만큼을 준비해 갖고 와서 둘이서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준비한 거에 한 20%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좋은 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써먹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고요. 전 특히 1분 브리핑을 또 하기 때문에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또 재밌었던 건 이동진 평론가님과 저와 현장에서 되게 다른 스타일인데, 평론가님은 이제 방송 전에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쫙 정리를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작가처럼 이렇게 촬영 전에 가만히 있고, 저는 이제 스태프들이랑 놀고 떠들고 이제 이러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담하는 게 저의 이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케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도 뭔가 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도 잘 떠들다 간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늘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선정도 그 평론가님이 다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주시는 떡 받아 먹기만 해가지고 이번 주에 뭐뭐입니다 이제 주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거 4주 전에 했습니다. 그랬나요?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선정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마치 숙제처럼 이번엔 이런 영화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1분 브리핑 만들고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했기 때문에 숙제를 맞이하는 학생처럼 준비를 하고 현장에 가서는 놀다 오는 아이처럼 놀다 왔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모든 사람들이 작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글쓰기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는 채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채소가 샐러드가 되려면 소금이랑 올리브오일을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소금과 올리브오일만 뿌리면 작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편한 도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작가의 소질을 가지고 있고 소금과 올리브오일만 있으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과정을 겪다 보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작가에 한번 아마추어 작가로서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죠. 네, 그 이야기를 플롯으로 혹은 어떤 뭐 뒤섞거나 꾸미거나 이렇게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이야기만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글로 쓰면 뭐 10권으로도 모자라 막 그러잖아요. 써보라고. 써보면 달라질 거라고. 근데 써보는 그 경험이 어떤 사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출판 시장도 커지고 책도 많이 팔리고 저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꾸미고 싶진 않고요, 별로. 좋은 친구? 네. 예전에 이제 아주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잘 맞는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음악, 영화, 뭐 예술, 뭐 다양한 분야를
다 얘기하면 무조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잘 맞는 좋은 친구, 밤새워 얘기할 수 있는 잘 맞는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내 일상을 비추는 뜻하지 않은 햇살? 엄청나죠?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일에 바쁘기도 하고 제 스타일이 약간 그렇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 이렇게 막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어제 만나도 오늘 만나서 막 4시간씩 수다 떨 수 있고 3달 만에 만나도 역시 똑같이 4시간씩 수다 떨 수 있는 무슨 대화로 어떤 얘기를 해도 즐거운 굉장히 좋은 벗이죠. 네, 지금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